2006년 대한민국의 남부에 위치하며 역사적 상처와 분주한 삶의 리듬을 간직한 도시 광주에서 고 은혜라는 이름의 한 미혼모가 화요일 저녁 식료품 가게를 나선 뒤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작별 인사 한마디 흔적 하나 남기지 않은 채 5살 배기 아들과 끝없는 슬픔에 잠긴 가족을 뒤로했습니다. 이 사건은 10년 동안 미제로 남아 광주경찰서의 가장 차가운 사건 파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의학적 이유로 시행된 전혀 관련 없어 보이던 한 DNA 검사가 은혜의 비극적인 운명을 밝혀낼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끔찍한 진실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실험실에서 나온 결과는 단순한 유전 암호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 씨 가족의 심장을 직격하는 벼락이었고 그들이 믿었던 모든 것의 기반을 무너뜨렸으며 시간과 권력 그리고 침묵 속에 정교하게 숨겨져 있던 한 범죄를 폭로했습니다. 28살의 고은혜는 조용한 강인함의 그림과도 같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장밋빛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책임한 남자와의 사이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은혜는 여전히 무거운 편견이 존재하는 사회의 시선에 맞서 홀로 아들 고민준을 낳고 길렀습니다. 그녀에게 민준은 짐이 아니라 매일 아침 미소 짓게 하는 태양이자 이유였습니다. 은혜의 성격은 차분하지만 따뜻했으며 그녀는 아들의 미소 좋은 책 한 권 또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주말 저녁 같은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와 민주는 부모님 댁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작지만 단정한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고 씨는 말수가 적지만 성실한 분으로 평생을 작은 국수 가게에 바쳤습니다. 어머니 고 씨는 희생의 화신으로 늘 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강인한 엔지니어인 오빠 고지우는 항상 두 모자를 묵묵히 지키고 도와주었습니다. 은혜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시간제 근무를 했는데 많은 돈을 버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 평온을 주었습니다. 모든 일은 2006년 10월 17일 화요일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퇴근 후 은혜는 동료에게 시장에 들러 장을 본 뒤 바로 집으로 가 민준의 저녁을 차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실종은 소름 끼칠 정도로 갑작스럽고 완벽했습니다.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도 다툼의 흔적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문을 통과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가족의 골수 기증자 적합성을 찾기 위한 단순한 DNA 검사가 먼지 쌓인 그녀의 사건 파일을 우연히 다시 열게 되었고 온 가족이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며 키워온 아이고 민준이라는 이름의 그 아이가 그들과 전혀 혈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폭로하게 됩니다. 10년간 해결되지 않은 이 사건의 교착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6년의 광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는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던 도시였지만 형사 수사 기술은 오늘날에 비하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공공 CCTV 시스템은 사치품이었고 주로 대형 은행이나 관공서에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구형 휴대폰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넓은 통신 권역을 파악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컴퓨터나 전자기기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은 여전히 새로운 분야였고 널리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수사는 주로 현장의 물리적 증거 목격자의 증언 그리고 수사관의 직감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현장도 목격자 도시신도 없는 고온의 사건과 같은 경우 경찰은 사실상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 한국 사회는 현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혼모에 대한 깊은 편견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초기 가설 중 하나로 비록 잠시였지만 은혜가 힘든 삶에 지쳐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을 가능성도 제기되었고 이는 수사의 귀중한 초기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술의 부재와 사회적 편견이라는 배경 속에서 고은혜의 실종은 완벽한 미스터리가 되었고 10년이 지난 후 과학이 DNA 검사라는 형태로 목소리를 내기 전까지는 누구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실종 전 몇 달간 고은혜의 삶은 어린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밝게 빛나는 평온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작은 아파트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 민준을 위해 간단하지만 영양가 있는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준 후 그녀는 버스를 타고 문화센터로 출근하여 책을 정리하고 지역사회 행사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서둘러 아이를 데리러 가 저녁을 준비하기 전 집 근처 공원에서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그녀에게 부모님 외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오빠 고지훈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오빠가 아니라 민준에게 아빠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주말마다 그는 두 모자를 데리고 나가 놀아주었고 집안의 고장난 물건들을 고쳐주었으며
여동생의 모든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달 동안 지우는 은혜에게서 작은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쾌활하던 여동생이 생각에 잠겨 있거나 약간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종종 속삭이듯 통화를 했고 그가 물으면 그저 친구들과의 이야기라고 둘러댔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점은 은혜가 그에게 혈액형과 유전적 특징에 대해 이상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문화센터 과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이 여동생에게서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그녀가 실종된 날 정오였습니다. 그녀는 약간의 흥분과 긴장이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오빠 나 아주 중요한 진실을 거의 다 찾아냈어. 오늘 저녁에 가족들에게 전부 말해줄게. 그녀의 마지막 행동은 집 근처 시장의 한 상인에 의해 기억되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고등어 한 마리를 사면서 오늘 밤 아주 맛있는 저녁을 요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의 저녁을 준비하는 평범한 엄마의 모습 뒤에는 그녀가 조용히 진행하던 조사가 있었고 그녀가 거의 다다른 그 진실이 그녀가 영원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2006년 10월 17일 시계가 저녁 6시를 가리켰습니다. 고 은혜는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문화센터를 나섰습니다. 6시 15분 그녀는 지역시장에 들렀습니다. 구매 영수증에는 생선, 채소, 그리고 민준을 위한 작은 사탕 한 봉지가 찍혀 있었습니다. 6시 40분 버스 정류장 근처 편의점의 흐릿한 CCTV에 은혜와 비슷한 체격의 여성이 걷고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7시 15분 그녀의 휴대폰은 집에서 약 5km 떨어진 낡은 공업단지에 위치한 기지국과 마지막으로 교신한 뒤 완전히 꺼졌습니다. 발신되거나 수신된 통화는 없었습니다. 그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기사들의 증언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와 같은 인상착의의 여성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는 굳게 잠겨 있었고 안에는 고등어가 담긴 비닐봉지가 부엌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조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지갑과 신분증은 나중에 공중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고도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툼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고은에게는 적도 복잡한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실종은 비논리적인 사건 설명할 수 없는 공백이었으며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녀를 일상의 흐름에서 떼어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시계가 저녁 8시를 가리키자고 시 부인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미리 연락도 없이 늦는 법이 없었으며 특히 아들 민준이 집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은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9시 온 가족이 흩어져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문화센터, 시장, 그리고 익숙한 버스 노선을 따라 수색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밤 11시, 극도의 공포 속에서 고 씨는 광주경찰서에 첫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사건은 끈기와 다른 이들이 놓치는 세부 사항을 보는 능력으로 유명한 40대 베테랑 강민호 형사팀에 배정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강 형사의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가출 사건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수사는 은혜의 마지막 행적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경찰은 가족과 동료를 신문하고 통화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 발견은 청소부에 의해 발견된 그녀의 지갑이었습니다. 돈이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은 강도 살인 가설을 배제시켰고 이는 사건을 더욱 미궁에 빠뜨렸습니다. 왜 누군가 금품을 노리지도 않으면서 아무런 재산도 없는 미혼모를 납치하겠는가? 수색은 그녀의 휴대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지역 주변으로 확대되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10년 후에야 비록 바닥을 드러낼 거대한 비밀의 표면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몇 달간의 심층 수사는 마치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강 형사와 그의 팀은 고은혜의 삶의 모든 측면을 파헤쳤습니다. 그들은 민준의 생부를 조사했지만 그는 다른 도시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의 그녀의 관계를 조사했지만 모든 것이 깨끗했습니다. 은혜의 과거 또한 비정상적인 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우수한 학생이었고 효녀였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그녀를 보았다는 제보부터 근거 없는 소문까지 잘못된 단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 수사를 여러 차례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경찰의 초기 이론은 점차 굳어졌습니다. 은혜는 아마도 무작위 범죄의 희생양이 되었고 범인은 완벽하게 범죄를 은폐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의 압력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광주 미혼모 실종 사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냈지만 경찰에게는 거대한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고 씨 가족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희망은 희미해졌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고 은혜의 사건 파일은 결과 없는 보고서들로 두꺼워져만 갔습니다. 2년 후 사건은 공식적으로 장기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강 형사는 승진하여 다른 부서로 옮겼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큰 실패를 상기시키는 그 사건, 파일 4본을 책상 위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의료 목적으로 요청된 전혀 관련 없어 보이던 한 DNA 검사가 꺼져가던 불씨를 우연히 다시 지피고 그들이 믿었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게 됩니다. 2016년 이제 15살의 10대 소년이 된 고민주는 희귀한 형태의 골수부전증 진단을 받고 가능한 한빨리 골수 이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조부모부터 삼촌 지은까지 고 씨 가족 전원은 즉시 골수 적합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의료 절차였고 은혜가 실종된 후 온 힘을 다해 키워온 손자이자 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몇 주 후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의사는 고 씨 부부와 지훈을 진료실로 불렀고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민준과 HLA 지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매우 드물지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의 다른 세부 사항 하나가 의사의 미간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그는 혈연 관계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인 DNA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고 씨 가족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필요한 절차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결과가 돌아왔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당혹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고 칼날처럼 차갑고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들이 친혈육으로 여겼던 아이, 고민주는 고 씨 가족 누구와도 혈연 관계가 없었습니다. 가족의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진료실의 공기는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들은 이제 더 가혹한 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늘 침착함을 잃지 않던 지훈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즉시 강민호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이제는 팀장이 된 강 형사는 다른 사건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은혜라는 이름과 DNA 검사라는 두 단어를 듣자 그는 오래된 악몽이 돌아왔음을, 그리고 이번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고은의 실종 사건은 공식적으로 재수사에 착수되었지만 수사의 방향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질문은 더 이상 누가 고은혜를 해쳤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가 민준이 아니라면 그녀의 친아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 아이는 누구인가였습니다. DNA 보고서는 강 형사의 책상 위에서 시한폭탄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동 유괴 및 바꿔치기 음모일 가능성이 있었고 그 최종 결과는 살인이었습니다. 증거 분석 과정은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1년 은혜가 출산했던 광주 산부인과 병원이었습니다. 강 형사의 팀은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15년 전의 서류 기록은 낡았고 많은 의료진은 은퇴하거나 이직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민준과 같은 주에 태어난 모든 남자 아기들의 명단을 삽사시 뒤졌습니다. 고 씨 가족의 반응은 혼란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아픈 민준을 돌보면서 동시에 그 아이가 자신들의 손자가 아니라는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아이에게 쏟은 사랑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 친손자는 어디에 있는 가사라는 있을까? 라는 고통스러운 질문이 항상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사건은 더 고통스러운 새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누가 아이를 바꿀 동기를 가졌는가, 그리고 왜 그 후에 고은혜를 죽여야만 했는가? 혹시 그녀가 진실을 발견했고 범인에 의해 입막음 당한 것은 아닐까? 새로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사는 전례 없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 병원에서 민준과 같은 시기에 아들을 낳은 모든 가족의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간의 고된 작업 끝에 그들은 의심스러운 한 사례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유명 화학그룹 회장인 윤태수 씨의 부유하고 권력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들 윤지아는 민준과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윤 씨 집안 아이의 의료 기록에 여러 비정상적인 점이 있었고 마치 수정된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은퇴한 간호사였던 새로운 증인이 설득과 신변 보호 약속 끝에 충격적인 증언을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박윤 회장의 아내 김서연 여사가 아들을 낳았지만 아이가 선천적 기형으로 인해 출생 직후 사망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진실을 숨기고 시댁에서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김 여사는 다른 간호사를 매수하여 자신의 죽은 아이를 다른 건강한 아기와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아이는 바로 아무런 권세도 없는 미혼모완벽한 표적이었던 고은혜의 아들이었습니다. 경찰이 재정조사를 통해 매수된 간호사가 그 직후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출처 불명의 거액을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추가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밝혀지자 대중의 반응은 분노의 폭풍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빈부격차와 상류층의 권력남용에 대한 통렬한 고발이었습니다.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고은혜의 죽음에 대한 3가지 주요 이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론이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김서연 여사가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5년 후 고은혜는 아들의 혈액형이 맞지 않는다거나 우연한 계기를 통해 진실을 발견했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김 여사를 찾아가 대질했습니다. 자신의 비밀과 호화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김 여사는 은혜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명백한 동기와 범죄를 깨끗하게 처리할 사람을 고용할 재정적 능력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론은 윤태수 회장도 관련이 있다는 더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가설을 제기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이 바꿔치기를 몰랐을 수 있지만 나중에 발견하고 아내의 범죄를 은폐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녀가 위협이 되었을 때 고은혜를 제거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사건이 10년 동안이나 효과적으로 은폐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세 번째 이론은 덜 고려되지만 제3자, 즉 바꿔치기를 실행했던 간호사가 은혜에게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먼저 손을 썼을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강 형사를 포함한 수사관들은 모두 첫 번째 이론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심리 프로파일링 결과 김서연 여사는 야심이 있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인물로 나타났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김서연 여사와 공범 간호사는 체포되었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추가 수사를 통해 윤씨그룹의 자회사가 소유한 한 황무지에서 고은혜의 유해가 묻혀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고씨 가족의 반응은 감정의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확인되었을 때의 고통정의가 곧 실현될 것이라는 안도감 그리고 다른 가정에서 자란 친손자와 마주해야 하는 당혹감이 뒤섞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문화적 충격을 안겨주었고 의료윤리와 사회정의에 대한 격렬한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두 소년 윤지한 실명 고민준과 고민준 실명 윤지한의 삶은 언론의 초점이 되었고 두 아이 모두 짊어질 필요가 없었던 운명의 비극이 되었습니다. 현재 사건은 법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김서연 여사는 살인 및 유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 간호사는 수사협조 덕분에 더 가벼운 형을 받았습니다. 주요 인물들의 상황은 여전히 복잡한 이야기로 남아있습니다. 두 가족은 고통과 원한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이의 삶을 더 이상 흔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다시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알게 하면서도 그들을 키워준 가족과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씨 부부에게는 이제 2명의 손자가 생겼습니다. 한 명은 사랑으로 키웠고 다른 한 명은 정의를 통해 되찾았습니다. 이제 가족의 희망은 두 아이가 이 충격을 극복하고 평온한 미래를 갖는 것뿐입니다. 최근 두 소년이 만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 데에는 어른들이 만든 상처를 치유하는 여정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입니다. 고은혜의 사건은 한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고통스럽게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정의가 늦게 올 수는 있지만 결코 오지 않는 것은 아니며 진실은 아무리 깊이 묻혀 있더라도 결국에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빛을 향한 길을 찾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회가 얻은 교훈은 병원 내에서의 보다 엄격한 감독 시스템의 필요성과고 은혜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잔혹한 음모의 조용한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직감이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말한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끈질긴 질문 하나 근거 있는 의심 하나가 정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